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은 시정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시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 전반과 잔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일반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전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은 오랜 시간 추진되어 왔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또 그런 캠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질문, 캠퍼스 개교 시기 및 기숙형 대학 추진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면서 2014년 개교한다, 2018년 개교한다 이렇게 속이고 후안무치한 만행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10월 30일 날 서울대 기획부총장님 의회에 와서 설명한 데에서도 기숙형 대학 RC 또 병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고 또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님은 기존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고 서울대학교 1학년 의무 기숙을 전제로 하는 거주형 대학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따라서 시장은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교 시기나 RC에 관해서는 항상 질문받는 시점에서 논의된 사실과 계획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그동안 수차 의회 보고 및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그리고 저도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서울대와 그간 진행되어 온 잔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정례에서 캠퍼스 개교 등에 대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사과드리고 향후 일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숙형 대학 즉 RC는 지난 2010년 양해각서
그동안 있었던 그 문서나 이런 거 다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차 순에 따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2010년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때는 양해각서하고 부속합의서를 같이 체결했었죠. 그래서 그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기본협약서에도 첫 번째 레지던스 칼리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숙형 대학에 대해서 2016년 4월 서울대와 총학생회가 강제적인 RC는 이행하지 않고 거주형 교육공간 조성 및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융합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이나 서울대 학생이나 누구도 RC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RC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문서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를 시장은 한다고 하고 총장은 아니다 하더라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총장이나 총학생회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는 기숙사에 강제로 집어넣는 거는 하지 말라. 총장도 강제로 의무형 기숙은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시흥 캠퍼스의 도입 시설은 대학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미래의 인재 수요를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문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대학의 정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대학의 학사 과정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를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설도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건립될 수도 있고요. 또 현재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새로운 교육 목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볼까요? 정원과 관련해서도요.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정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2016년에 발표한 2018년 정원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을 밝힌 교육부 문서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을 통제하고 있지만 아마 뭐 세월호 이후에 저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국립대학의 해기사 양성 등 국가정책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정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뭐 저런 것들도 그런 그 시대적 수요나 혹은 미래의 수요를 반영해서 대학교의 정원 정책도 저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것도 교육부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고등교육 정책을 압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교육부의 업무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한 적극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산업 선도형 대학을 육성해 가겠다. 앞으로 우리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을 저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또 산학, 협력,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고등교육을 하겠다. 대학 교육의 방향을 저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 및 대학원의 연구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끌어가겠다라고 중앙정부도 우리가 앞으로 서울대 캠퍼스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를 읽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앙정부 정책에서도 저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명이 오냐, 누가 오냐, 몇 시간씩 교육하느냐 이런 걸 물으셨는데, 이런 관점으로 시흥 캠퍼스를 바라보는 것은 작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5년, 10년 후에 어떤 시설이 시흥 캠퍼스에 필요한 시설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5년, 10년 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또 이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시설이 건립되게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1970년부터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만들어진 과정을 사진과, 빨간색이 신축이고요, 파란색이 이 기존 건축물입니다. 72년 처음에 저렇게 몇 개의 건물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10년 동안 건축 면적으로 보면 6만 7천 평방미터 정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년 동안 3만 평방미터 정도, 건축 면적 기준입니다, 이게 추가됐고요. 저렇게 40년, 50년에 걸쳐서 캠퍼스가, 관악 캠퍼스도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대학이지, 어느 대학도 마스터 플랜 세우고 3년, 5년 공사 뚝딱 해가지고 학교 완성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된 대학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시설과 학사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미확정 상태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기본협약서 및 부속합의서, 특히 지난해 8월 실시협약 체결로 유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실시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행위라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는 바고요. 그리고 실시협약, 작년 6월에 실시협약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이요, 그간 교육, 의료, 연구 관련 시설로 나누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M2 부지에 대해서는, 즉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병원이 들어가는 부지죠. 예, 앞에죠. M2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30일 날 지구단위 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했다는 것은 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를 확정한 겁니다. 저것도 법률적, 행정적 행위라는 것은 아시는 바고요. 그래서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수립, 고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10월 30일 날 서울대학교가 시흥시 의회에 와서 내년 2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점에서 서울대가 밝히고 또 서울대와 합의된 일정은 2017년 11월 1차 착공, 2018년 2월 2차 착공, 2018년 9월 3차 착공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캠퍼스는 지난 2016년 11월 시작된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의 1단계 시설 부분 준공을 통해서 내년 4월에 일단 1차로 약 50명의 연구원이 우선 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7월에는 180명 정도로 연구 인력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4월과 7월에 걸쳐서 단계별로 연구원이 입주하게 되고요. 현재 그 연구센터는 연구 인력과 연구 지원 인력, 행정 지원 인력 해서 최소 300명 이상이 상주하는 연구센터로 이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입되는 시설에 관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결정되는 도입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협의체에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설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집단 소송 및 피해 보상 계획, 학생의 반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인 기숙형 대학과 병원 유치가 불가하면이라는 전제하에 시흥시와 서울대를 믿고 입주한 백오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될 시 이에 대한 방안이나 피해 보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는 2017년 11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가 이미 4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캠퍼스 선도 사업은 지난 10월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인허가를 앞두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시기는 늦어졌지만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집단 소송이나 보상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감 조장과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없으며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반대를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또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총장과 총학생회가 충돌을 해서 사업 지연에 큰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동안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관을 점거해 왔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 페이지 볼까요? 예, 그동안 2013년부터요 공식적인 미팅을 24번 했는데 그 중에 기숙사 프로그램 위원회가 가장 많이 했죠. 저게 이제 RC를 논의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저기에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기숙사 프로그램 위원회라는 거는 총학생회와 서울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했고, 총학생회는 저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보시는 세움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서 논의해서 발표한 내용이 저 화면에 있다가 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작은 글씨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저기서도 RC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기숙사와 관련해 기숙사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총학생회와 대학본부는 시흥 캠퍼스가 기숙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합의된 대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총학생회는 세움단이라는 연구팀을 꾸려 자체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 결과 시흥 캠퍼스의 일반형 기숙사, 전인교육형 기숙사, 국제형 기숙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인교육형 기숙사가 곧 RC입니다. 뒤에 세움단이 걸어온 길, 이건 학생회가 만든 홍보 자료입니다. 학생들한테 그 경과를 보고하는 홍보 자료인데요.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첫 번째, 강제 의무 배치 안 한다. 하지 말라. 선택 기반형, 여러 형태의 기숙사를 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세움단은 대학본부에 요청했다라고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고요. 그 별도 항목으로 또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일반 기숙형, 전인교육형, 국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대학 본부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했다라고 세움단도 학생들한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C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강제로 기숙사에 넣지 말아달라 이런 게 일관된 주문이었고 총장이 답변한 내용도 여러분들을 강제로 기숙사에 입주시키진 않을 거다. 근데 서울대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제 소위 특목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기숙사 생활을 한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정서적인 거부감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흥 캠퍼스 실시협약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한 본부 점거로 학생과 학교 본부 측이 시흥 캠퍼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신들의 점거 농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요. 처음 세운 목표에 비해, 즉 실시협약 철회를 목표로 세웠는데 처음 세운 목표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지만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시흥 캠퍼스 사업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 의사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논쟁으로 시흥 캠퍼스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논의로 인해 더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시흥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공동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협의체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본부 점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으나 세부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간사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공동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선도 프로그램 그동안 확정했고요. 그리고 선도 프로그램의 인허가 절차 이행 문제, 또 스마트 캠퍼스 선포식, 시흥 캠퍼스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또 지원금 현황과 관리 방안,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계획과 이를 위한 TF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는 지난 10월 30일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선도시설 사업 및 착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 캠퍼스에는 다양하고 복합화된 시설이 입주되고 있으며 미래의 교육 변화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강의실과 기숙사만이 학교는 아닙니다. 대학 캠퍼스는 현재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 또한 이러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 또 서울대의 우수한 대학의 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 이렇게 크게 영역별로 보면 세 가지 영역의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서울대가 각 대학 및 그 관악 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 교육원 등의 시흥 캠퍼스에 담아주기를 바라는 시설을 제안해봐라 해서 지금 53개 프로그램이 21개 기관으로부터 53개 프로그램이 취합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52개 제한된 사업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크게 내용으로 보면은요, 스마트 캠퍼스 추진 차원에서 제한된 게 8개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추진팀 관련이 9개 프로그램이고요. 교육협력지원팀,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초중고 및 학생 및 교사한테 좋은 사업들 8개 프로그램, 그다음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이쪽에 지금 4개 사업이 제한되어 있고요. 인문사회 프로그램 11개, 스포츠 클러스터 관련 2개 사업, 그리고 기초과학 추진 관련 11개 프로그램, 뭐 이렇게 21개 기관으로부터 53개 프로그램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거를 오는 12월까지 확정을 해서 2월 달에 발표할 마스터 플랜에 담겠다, 이런 일정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 여덟 번째 질문으로 개발이익금 4,500억 원의 사용 계획 및 사용 완료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개발이익금 내역 공개해주고 통장 사본도 제출해주기 바란다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지난 2014년에 우리가 사업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2016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SPC가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확정 지원금이 3천억 원이고요. 손익 연동 지원금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4,500억은 이 둘을 합친 총 합계를 말합니다. 기정립된 지원금으로 우선 건립되는 시설은 앞서 설명한 건립계획에 따른 거고요. 또 선도 프로그램과 오는 12월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에 쓰이게 될 겁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기준 지원금 적립액이 1,507억이죠. 1,507억입니다. 그리고 손익연동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하면서 확정되게 되는 돈이고요. 통장 사본입니다. 신탁사인 무궁화 신탁 명의로 우리은행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추가로 180억이 또 저 통장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마스터 플랜과 실시협약 후 마스터 플랜 차이를 설명해 주라. 변경된 부분을 또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마스터 플랜의 변화 과정은 처음 기본 계획부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넘겨 보실래요? 저거는 이제 조감도 형식으로 표현된 마스터 플랜이 변하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서울대가 2007년에 수립한 비전 2025죠.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5가지 새로운 캠퍼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등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흥시랑 2009년 1차 MOU를 체결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2011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저것도 물론 다 의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저기서는 이제 5가지로 그 기존 장기 발전 구상에 저런 5가지 개념을 추가로 해서 논의합니다. 오픈 캠퍼스 만들어야 된다, 에코 캠퍼스여야 된다, 바이오 메디컬 의료 캠퍼스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요. 산학 연계 글로벌 캠퍼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시흥 캠퍼스에는 자율주동,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빅데이터, 드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캠퍼스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동안 내용이 변해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회공헌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 행복 캠퍼스, 기초과학 육성 캠퍼스, 그리고 융복합 캠퍼스, 그리고 통일 평화 캠퍼스,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서울대가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부터 수립된 마스터 플랜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마스터 플랜은 시의회와 시민협의체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의회의 동의 여부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답변에도 시간 제한이 있나 보죠? 예? 시간 제한은 없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번째, 병원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 중심의 종합병원 및 특성화된 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14년 병원 규모 산정을 위한 수요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상 수요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진료권의 병상 수요는 554에서 642병상으로 나타났고 총 병상 수가 500병상 규모일 경우 연간 환자 규모 수는 약 30만에서 45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흥시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6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를 통해 의료법 제3조의 3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과 부속시설이 건립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의회 보고 시 서울대에서는 병원의 건립 비용 등을 검토하여 초기 병원 건립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며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검토 자료는 서울대학교 병원 실무진에 전달되어 실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째,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을 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기숙형 대학도 아니고 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쯤 되면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사업이 실패하고 이로 인해 제가 시장직을 사퇴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12번째, 건축허가를 못 받아 21일 예정된 사실상 기공식에 해당하는 선포식이 언제쯤 진행될지 미지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인허가는 설계 보안 등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일정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선포식은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1월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선포식에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함께 하고자 하니 며칠만 미루자. 그래서 현재 서울대, 현대자동차, 삼성, SK텔레콤 등이 12월 7일 날 오는 목요일 2시에 저 협약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흥 캠퍼스의 선포식은 우리 시의 미래가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 문제로 인해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협박 정치를 한 것이고 선량한 시민의 행복을 말살했다. 우롱한 죄를 사과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켰다면 그거는 검찰과 법원에 따질 일인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터무니없는 금전 거래 의혹 등을 게재한 신문을 대량 제작해서 살포하는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또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라는 것을 답변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도 또 서울대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시민을 속였다, RC가 무산되고 병원 설립을 검토한 적도 없다 등의 부정적인 말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사회 및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따지고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관련 답변을 마치고 잔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잔디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경쟁력이 약한 벼농사를 대체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잔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잘 관리된 잔디 공간을 통해 잔디 문화의 확산과 생명도시 시흥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농민들이 잔디 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노력들이 최근에 조금씩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된 잔디의 출하와 긍정적인 품질 평가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한 생산자 단체 결성 등 인적 자원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이 선도하는 잔디 사업이 아닌 농민이 주체가 되는 잔디 사업의 확산을 위해 시는 지원하고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과 수입액 그리고 천연단지 운동장 관리 연간 총 운영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잔디 사업을 추진하기에 지출된 예산은 총 28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지출 내역과 투자 효과를 보면 맨 땅에 그린하고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비용으로 약 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정별로 보면 토목공사 비용으로 3천, 배수공사 1억, 지반조성공사 2억 5천, 관수공사 1억 1천, 기타 공사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천연잔디 운동장 2개소, 맨 땅에 그린하고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이 2만 1,000평방미터인데요. 이거 2개소를 조성하여 정규 운동장 3개면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확보하였고 이를 시민들에게 총 185회 개방하여 약 2,900만 원의 세액 수입을 올렸으며 8천여 명의 시민과 아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에게 공공운동장 개념으로 조성된 맨 땅의 그린에서 창의체험학교, 미치아가동 체험활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동회 등 53회의 무료 개방을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 비용을 비교하면 인조잔디 운동장 8,000제곱미터의 조성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인조잔디는 사용량에 따라 희망공원과 포동 인조잔디 경기장처럼 내구 연한이 길어야 5년 씁니다. 5, 6년에 불과해 매년 1억 원 이상이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노하우로 조성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비용은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인조잔디와 비교했을 때 약 2,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 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시민 및 유관 관계자들로부터 우수한 품질 평가를 받으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Okay, I think that 사우디아라비아 the field 감독의 in which the 내용인데요. Saudi 화면 보시면서 national 계속 team 답변 is training 이어가겠습니다. is in a very good 특히 맨 땅의 conditions. 그린과 희망구장을 And, 조성할 we 때 are very 하상동에서 happy 재배한 about 한지연 장디를 이용하여 work the 약 sport 2억 center did 5천만 원 in order 정도의 to 잔디 let 구입 us 예산을 find 절감했습니다. 잔디 생산을 위해 신천동, 정왕동 MTB 부지와 목감천 부지의 생산지 조성 비용으로 약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천동과 정왕동 MTB 부지의 한지형 잔디 생산지 조성 비용을 공정별로 보면 토목공사비 5천, 지방조성공사 3억, 종자구입 및 파종공사 6천, 관수 및 배수공사 2억 천, 기타 부도공사 4천만 원 등이 지출되어서 3만 7천 평방미터에다가 한지형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6억 6천이 투입됐고요. 목감동에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목감동 난지형 잔디 생산지 조성 비용으로 이거는 한지형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 5천, 식재공사비 1천만 원, 부대공사 1천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MTB 부지에는 한지형 장디가 2만 4천 제곱미터, 목감천 부지에는 난지형 장디가 6천 제곱미터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지형 장디는 그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 후 구입 의사를 밝혀와 500제곱미터를 올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시범 판매하여 약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재배를 옮겨 심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 구매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고요. 난지형 잔디는 갯골 생태공원 또 올곶동과 과림동 주민센터 등 관내 여러 공공사업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한지형 잔디 생산지에서는 올해 경기도와 제주도의 조경 현장 및 골프장 등에 4,000제곱미터를 납품하여 약 4,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내었고요. 시장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앞으로 지속적인 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잔디의 유지 및 환경 정비 용역으로 2016년도에 3억 8천, 올해 4억, 총 7억 8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관리되는 면적 2만 1,000평방미터로 약 4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계경비로 약 1억 2천만 원, 재료비 6,600, 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등 약 1억 원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생산지를 관리하는 비용은 총 3억 8천만 원 정도로 소요되며 인건비 1억, 재료비 6천, 기계경비 1억 4천, 기타 비용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지관리 부분의 성과를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한지형 잔디 운동장 8,000제곱미터를 관리하는 데 약 1억 2천만 원이 소요돼서 1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가 지출되는데요. 우리 시는 잔디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결과 1제곱미터당 9,4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타 운동장 대비 약 37%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잔디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는 스위퍼, 잔디 청소기입니다. 트랙터, 견인식 파종기 및 잔디깎기, 트렌처, 잔디 수확 및 시제기 외에 부착 장비 세종 등 10종의 장비 구입비로 3억 5천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래, 잔디 비료 및 기타 부속 자재와 같은 소모품 구입에 약 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여 총 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잔디 생산관리 전문 장비 구입을 통해 시흥시 관내 고품질 잔디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이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잔디 농가의 생산 활동과 교육 목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가 교육을 위한 3차례에 걸친 잔디 학교를 운영하면서 1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여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총 28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약 17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2만 1,000제곱미터와 7억 원 정도의 장비와 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억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생산지를 조성하였고 38명의 잔디학교 수료생을 배출하여 이들 중 10여 명이 내년부터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여 잔디 농사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성 및 유지관리, 생산관리를 직접 하면서 한지형 잔디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쌓았으며 수원, 천안, 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잔디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잔디도시로 이미지를 쌓은 것이 큰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이 부여한 예산을 자산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잔디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한지형과 난지형 시범 육성포 현황과 각각의 관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잔디 사업은 한지형을 가지고 2012년 하상동에서 두 농가와 같이 시범포를 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적절한 장비가 없어 모든 작업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잔디 사업에 대한 신념으로 버티며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하상동 부지의 계약이 종료되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MTB 상기대 부지 약 3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2만 4천 제곱미터 정도 한지형 장비를 식재하였으며 연간 생산관리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전통적 농업에 익숙한 분들께서 고도의 기술과 장비들을 요구하는 한지형 장비 재배를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초기 투입비가 적고 생산관리가 용이한 난지형 잔디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난지형 잔디 시범단지는 과림동 목간천에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6,000제곱미터 정도 식재되어 있으며 연간 생산관리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난지형 장디의 생산관리 비용을 보면
제곱미터당 830원으로 한정 장디의 8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디 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기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비 구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3억 5천만 원이며 그중 현재까지 구입된 장비는 2017년 5월 스위퍼 한 대이고 잔디 수확 및 식재기, 트랙터 외 견인식 장비 등 9종은 금년 말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들 장비는 잔디 운동장 및 생산지의 유지 관리에 활용될 것이며 내년에는 잔디 농가의 생산 활동과 교육 목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잔디 사업으로 축적된 기술 자료는 무엇이며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잔디 사업을 추진하며 축적된 기술 자료는 독일 연수 등에서 입수한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시 실정에 만든 잔디 기술로 응용 발전시켜 왔으며 독일 축구협회에서 발간한 스포츠 구장 시공 관리에 대한 그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기존 미국식 조성 방식이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됐다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흥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맨땅의 그린과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 잔디 운동장 한 개 조성 시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맨땅의 그린은 5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 절감 효과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서울 월드컵 구장 등 한지형 잔디로 조성된 운동장들은 모두 미국 골프협회에서 추천한 USGA 기반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세 개의 층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단층 구조 기반으로 바꿔서 그래서 지금 미국 골프협회에서 추천한 USGA 기반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공법은 배수층과 중간층, 식재층 등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지방 조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흥 여건에 적합한 단층 기반 공법으로 새로이 적용하여 조성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독일 잔디에 대한 기본 자료를 분석하여 독일에서 추천한 파종 방식과 별도로 실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발화율을 높일 수 있는 종자관리 기술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독일 잔디 관리에 대한 자문은 해외 연수 때 2년이 된 독일 현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료 지급 없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시흥 잔디 사업을 이끌어온 동력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축적으로 조성된 천연 잔디 구장이 타 지역 잔디 구장에 비해 밟는 데 견디는 힘이 우수하여 대관 일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시민들에게 개방 횟수와 세해 수입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재정립하여 농민이 알기 쉬운 잔디 생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새로이 진입하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일 잔디 품종은 국내의 다른 곳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로 직접 매뉴얼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 담당관에서 잔디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추진한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잔디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우리 도시의 먹고 사는 대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시흥에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63%가 넘는 이런 현실에서 농지 소유자들은 이 비싼 땅에 농사 지어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그 땅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은 이를 단속한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잔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잔디 농업의 확산과 육성을 위해 성명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지원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잔디 농업 전문 지도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고 잔디가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진흥청 소관 작물이 아닌 산림청 소관 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흥에서의 농업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첫 간부회의 때부터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도시농업, 경관농업, 스포츠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계속 주문했었으나 관심도와 이해도 측면에서 부족하여 계속 피드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는 농업이든 임업이든 구분을 떠나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흥의 미래 산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전담 정책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참여 및 농민 소득 창출 내역과 쌀 농사보다 10배 이상 소득 창출 보장 그리고 100%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민 참여 실적은 2012년 하상동 부지에 2개 농가 참여로 시작하였고 이 부지에서 창출된 소득은 맨땅의 그림과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때 납품되어 3,073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잔디학교를 개설하여 배출된 38명의 수료생 중 한 농가는 한지형 잔디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10여 명은 내년에 잔디 농사를 시작하고자 가칭 시흥잔디 생산자 협회라는 영농조합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잔디 사업이 10배 이상의 소득 창출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16년 벼농사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농사 총 수입이 1제곱미터당 856원인 반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산물 통계 조사에 보면 난지형 잔디 생산액이 1평방미터당 1,936원으로 난지형 잔디만 보더라도 쌀보다 2.3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지형 잔디는 시장 가격이 1제곱미터당 평균 13,000원으로 쌀 농사 대비 10배 이상의 총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디 판로 확보에 대해서는 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의 개척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한국잔디협회 등 외부 기관 및 잔디 유통업체와 이미 업무 협약을 완료한 상태로 잔디 사업 진인 농가가 안심하고 양질의 잔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디 수익 수급을 예측하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도권 지자체 스포츠 잔디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골프장, 공공사업장의 조경용 잔디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육성 중인 관내 사회적 기업 녹색발전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잔디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관내 유지관리 기업인 사회적 기업 녹색발전소가 우리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체육시설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 잔디인 한지형 잔디에 투자된 총 비용과 앞으로 한지형 잔디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잔디인 한지형 잔디의 도입을 위해 초기 투자된 총 비용은 1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진국 정책 연수를 위한 국외 연수비 3,600만 원, 한지형 잔디 시범포 조성에는 토공사, 단지 조성공사, 배수공사, 식생층 조성을 위한 모래규비 비용 등 약 6,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관수시설 및 전기공사 비용으로 500만 원, 씨앗값으로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잔디사업 추진 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게는 한지형 잔디에 비해 수익성은 적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생산관리가 용이한 난지형 잔디 재배를 유도하여 잔디사업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고품질 난지형 잔디를 도입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높여 한지형 잔디 못지않은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지형 잔디는 고도의 재배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산 매뉴얼을 작성한 후 준비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된 잔디의 판로 구축과 품질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잔디 사업 추진 초기에 기술 도입을 위한 독일 연수는 현지에서 생산 및 관리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최근까지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 자문을 받는 등 쉬운 잔디 기술 축적을 위한 소정한 자산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범포를 만들고 시와 반반씩 나누고자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때의 절반 수익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초기 시흥에서 잔디 사업 시작은 낯선 분야라 어느 누구도 본인 토지의 수익 보장이 불투명한 모험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잔디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를 여러 차례 만나 잔디 사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도 했으나 사업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만나 각서라도 쓰겠다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두 농가는 직원들의 말에 진심을 느꼈고 잔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답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의 승낙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나갔던 사업이 바로 잔디 사업입니다. 농가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추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범 사업을 할 시유지가 없었고요.
또 땅을 빌리려고 하니까 자경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를 임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작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애초부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범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화상동에서 2012년 4월 20일 두 농가와 잔디농업 시범사업 협약서를 근거로 시범포를 조성하면서 시는 기술 지원을 하고 농민은 직접 잔디농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농가는 거의 직접 일은 안 하시고 거의 공무원들이 정말 몸으로 상노동을 하면서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공동사업은 기반 조성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7,372제곱마다 면적에 8천만 원의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원했으며 수익 배분은 협약서에 근거하여 판매 총수익의 50%씩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동사업 총수익은 6,148만 원으로 총수익금의 50%인 3,074만 원은 농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세부 지급액은 2013년 1,074만 원, 2015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수익금은 현물이 아닌 현물, 즉 잔디로 받았습니다. 시흥지역 학교 10곳에 시범적으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시의회 사전 설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천연단지 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이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그 육상 트랙, 우레탄, 중금속이 심각하다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우리 지역의 학교도 기준치의 28배나 되는 중금속 수치가 나왔습니다. 은곡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은곡중학교에 국회의원이 오시고 지역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 천연단지를 할 수 있는 교육 특별교부금을 좀 보내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2016년 11월 3일자로 시흥시 교육지원청에 운곡중학교 등 11개 학교로 약 6억 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특 예산으로 교부된 교육특별교부금은 유해물질, 우레탄 및 노후 인조잔디 교체 비용으로만 쓰라는 돈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유해물질 철거 후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시가 돈을 들여서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논의의 실행을 위해 2016년 11월 의원 간담회에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2016년 제240회 제2차 시의회 정례에 시흥시 잔디 사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2017년 본해산에 10개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과 2017년 제2회 추경에 한 개 학교라도 좀 해보자 한 개 학교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의회 부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구 동호회나 일부 교사들, 부모님들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연잔디로 해놓으면 이쁘고 좋겠지만 밟지 마시오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일례로 홍익대 부속여고의 경우 이미 2012년에 한지영 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후에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이탁 관리해서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 중이라는 것을 한 예로서 설명드립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는 실증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못 가졌던 만큼 우선 한두 개 학교라도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이 사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져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은 더 이상 예산 삭감 없이 실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잔디 사업의 기술력을 확보한 시흥에서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을 실행하고 시흥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잔디 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 사업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자 시흥의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익 추구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소하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이든 임업이든 부처 구분을 떠나 미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흥의 미래 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잔디 사업의 주도는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3번의 잔디 학교를 통해 잔디 사업에 도전하는 농민들과 함께 잔디 사업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하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잔디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흥시 잔디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가가 참여하는 전문 생산지를 조성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흥 잔디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품질 관리 체계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농업의 유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미래 산업임을 현장에서 입증해 보이고자 함입니다. 잘 관리된 시흥 잔디를 시흥 시민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함께 일구어내어 시흥이 새로운 잔디 문화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지영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지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홍지영 의원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김윤식 시장님의 답변은 늘 느끼는 거지만 매우 불쾌하고 속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시민과 의원을 무시하는 그 치졸한 행태는 여전하시군요. 시정 질문은 시민을 대표해 질문하는 것이지 본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은 시흥시가 서울대에 시흥시 105 신도시 노른자이 땅 20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4,500억 원의 건물까지 제공하는 만큼 제대로 협약해서 시흥 미래에 큰 가치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 사업은 본 의원을 포함 시흥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시흥의 중차대한 현안 문제로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망언을 하십니까? 시장 자격이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수년간 추진해 오면서 늘 답변은 논의 중이다,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 등 추상적 답변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방송에는 1, 2학년 전원이 영어로 수업하는 기숙형 대학이다, 서울대학 병원이 있는 도시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과 함께 교육도시, 의료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105은 투자가치 측면에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 말씀하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종일관 서울대 측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과 의과대학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명성과 진실을 알고자 그동안 수차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답변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시장님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으로 유치 확정이니 개교니 떠들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며 선거에 이용해 시장에 당선되셨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상대 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고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단 말씀입니까? 3선 임기 내내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행사성, 낭비성,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며 행사장이나 도는 시장, 우리는 이런 시장 원치 않습니다. 진정 시흥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능력 있는 시장을 원합니다. 그동안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 추진에 있어 김윤식 시장님의 정책과 의지에 맞춰 일하시느라 고생하신 균형발전 사업단의 이충목, 김영진 전 단장님을 비롯한 박현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실무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드립니다. 김윤식 시장님은 정치 시장으로 그동안 서울대를 이용 시민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거기에 부안내동하여 소신 없이 업무에 임했다면 이제부터는 중심을 잡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정규직 공무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3선 임기 내내 김윤식 시장님이 추진하지 못했던 기숙형 대학이나 병원 등 시흥시의 권한을 최대한 어필하여 서울대만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닌 시흥 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20만 평의 땅과 4,500억 원의 가치가 수십 배 그 이상의 시흥 미래 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길 균형발전사업단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래 100옷은 균형발전사업단 공무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다음 잔디 사업은 시장님 직속기구에서 벌인 사업으로 시장님과 시장님 채찍꾼 둘만 알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잔디 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잔디 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엄청 성공한 사업으로 묘사된 느낌을 받는데 과연 그런가요? 본의원은 수년간 시장님이 최측근 개인 영달을 위한 홍보에 잔디 사업이 이용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이 잔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습니다. 시장님 최측근 한 사람이 잔디하면 본인이 최고 전문가라고 자화자찬한 온갖 언론 보도와 방송 출연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토록 홍보하고 자랑한 만큼 성과가 있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잔디 사업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결과로 검증될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오늘 정례회가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아 좀 더 많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답변서를 보니 늘 그렇듯이 미화되고 포장된 답변으로 더 이상 시장님의 답변에 의미가 없으며 시민을 대표해 질문한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시장님의 그 치졸하고 졸렬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추진 상황과 잔디 사업 전반에 대한 1대1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현명한 시흥 시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장님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신문 기사는 물론 동영상, 라디오, 방송 출연 등 모든 언론 매체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부 모니터링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질문한 의원을 바보로 만들기 전에 시장님 본인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대1 시정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지 않으셨으니까 뭐 다른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한 가지는 정정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서울대 무상으로 10만 평 토지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설명을 듣고도 여지껏 그렇게 무슨 무상으로 토지를 줘요. 시장님, 사업 구도에 대해서 한두 번 설명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사실 말씀 말씀하세요? 있으시면 본 의원이 제안한 1대1 공개 토론에 제안을 받으십시오. 아니 무슨 내용이 있어야 토론을 하죠.
예. 하실 말씀은 공개 토론 받으십시오. 아니 언제든지 어용 물으세요. 언론 이 자리에서 말고 하세요. 이 자리에서. 어용 언론 말고 중앙 언론 아니 초대해 그러니까 이 놓으시고 자리에서 하시라고요.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 이게 토론 이만 아닙니까? 1대1 일문일답하자고 불러내서 홍정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 질문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의 불법으로 가득 찬 시흥시 행정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소사 원시선 전철 개통 이후 시흥시 교통정책의 방향, 천안 광명 간 도로 개설 공사, 김태경 의원님의 장현 지하차도 개통 관련 피턴 공사 추진 현황 및 근본적 해결 방안, ABC 행복학습타운의 장기적 활용 방안, 윤태학 의원님의 은행동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방안, 손옥숙 의원님의 시흥 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 관광산업,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에 앞서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염원을 담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의 심의는 내년도 시정부의 주요 시책과 시민의 수건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중차대한 시의회의 권한으로서 시정부에서는 본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근본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요 국과장들의 전보 인사로 인해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형식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중차대한 시의회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인사발령을 지향해 줄 것을 다시금 시장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7년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